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특히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날 장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테슬라의 실적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이 덕분에 다른 기술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중에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5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시장 참가자들이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 직접 이 발언이 나온 것이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주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다른 기술 성장 기업들은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특이한 움직임은 있죠. 요즘 여행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항공주들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다 같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4월 21일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항공주들의 강세로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파월 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빅스텝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리는 오르고 지수는 일제히 그 시점에 동시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1%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장중 고점 대비해서 3%포인트의 등락을 하루 만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IMF 총회에 참석해서 작심한 듯이 아주 확실하게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물가를 반드시 되돌려놔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보통 파월 의장은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오늘은 이례적으로 다음 달 빅스텝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로 엇갈렸던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 전일 어닝 초 울트라 슈퍼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던 테슬라, 오늘 3%대의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6%까지도 급등세를 가리키기도 했었는데 조금 상승분에 아쉽게 반납한 채 마감이 됐죠. 이 실적이 전해진 이후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꼽으면서 매크로 이슈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베어드에서는 코어 홀딩스, 즉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넣어둬야 될 주식으로 꼽아주기도 했습니다. 공급난 위기 속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일부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정말 강력한 실적이었던 만큼 이 월가의 호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실적을 공개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여기 항공주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CEO가 이 정도로 항공 수요가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평생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는 9%가량 항공 테마 내에서도 가장 크게 급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테마 내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오늘 실적 결과가 전해졌죠. 역시나 비슷한 스토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분기, 즉 2분기에 기록적인 매출 수준과 흑자 전환까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사측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4% 가까운 강세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그 밖에 같은 테마 내에서 헬스,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모두 2에서 3%대 동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통신 대장주인 AT&T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4%가량의 강세로 선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어닝 비트를 달성했고 특히
특히 유료 전화 고객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를 더욱더 강하게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밖에는 금리 급등의 여파를 받아가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넷플릭스, 그리고 엔비디아, 세일즈포스까지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되는 하루였고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공개된 이후에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의 지분을 전부 처분했다라는 내용을 주주서한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서도 3%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특징주 차트를 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미컬 제조업체인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5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2.3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각각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3% 가까운 급등세를 가리켰고요. 다음으로 중고차 기업인 카바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주당 1.44달러의 손실이 기존에 예상이 됐었지만 이보다 훨씬 큰 거의 100% 이상의 마이너스죠. 2.89달러의 손실폭을 기록하면서 카바나의 주가는 오늘 10% 이상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오늘 1.74% 현재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경고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오늘 소폭의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사실 하락폭이 더 크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2주의 최저점을 오늘 찍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2,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금 가격, 지금은 1,95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이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금을 가진 데 따른 기회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사이 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빅스텝 온다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설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MF와 세계은행 간의 춘계 회의 기간이 오늘로써 4일차를 맞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금리를 더 신속하게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확인했다면서 오는 5월 FOMC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예 작심한 듯이 다음 달 빅스텝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시기의 금리 인상 폭을 매우 특정하게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빅스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최근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라는 인플레이션 정점론도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인플레이션이 어쩌면 정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점론을 근거로 긴축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썰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겠다. 우리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 반응이 어땠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흘러내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CME 패드워치를 보면은 향후 연준이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을 올릴 것인지 트레이드들이 베팅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연준이 오는 5월에 금리를 50bp 올릴 거다라는 가능성에 99.8%까지 베팅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데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9bp가량 상승을 하고요. 장중 높게는 2.73%까지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시 각각 많게는 9bp의 급등세를 보였고 금리가 장중 고점을 터치한 시간대부터 3대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던 건 아닌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명확하게 시사를 하게 되자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키워드예요. 6월까지 랠리. 이런 와중에 6월까지 크레이머가 한 말인가요? 크레이머가 이제 전설적인 기술적 분석 투자가의 말을 인용해서 분석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강력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만 안정된다면 시장도 긴축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밤 사이에 크레이머가 기술적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가 전설적인 기술적 분석 투자의 대가인 레리 윌리엄스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뭐 이름 얘기하면은 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곧 피크아웃 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6월까지 시장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차트와 또 역사적 통계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짐 크레이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분석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큰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내용을 전한 겁니다. 뭐 6월까지 랠리가 이어진다고 전망했는데 뭐 5월에 안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CPI 그리고 유연성 CPI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경직성 CPI는 노란색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 변동성이 좀 작은 품목들의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연성 CPI는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빠른 품목의 물가를 말합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검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레리 윌리엄스에 따르면 유연성 CPI 즉 검은색 선이 기록적으로 높을 경우 피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그리고 이 유연성 CPI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는데 유연성 CPI가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경직성 CPI가 따라 올라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요. 아틀란타 연은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의 가장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유연성 CPI는 이미 피크치고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짐 크레이머는 레리 윌리엄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어쩌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모퉁이를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 소개해주신 유연성 CPI는 변동성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품목들을 포함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 납득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어떤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장기적인 지표도 있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분석에 따르면 CPI가 대략적으로 약 5년 정도의 주기를 갖는다고 해요. 자, 이런 점을 역사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CPI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사이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올해 중반경에는 최고점을 찍고 2025년까지는 CPI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통계와 차트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런 의미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참고에 따르면 이제 CPI, 그러니까 물가도 거의 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넷플릭스의 다음 희생양이라는 키워드인데 바로 옆에 엔비디아의 사진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놀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넷플릭스의 그 팬데믹 수혜가 꺼지게 되면서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나왔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배런스의 분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 넷플릭스의 다음 희생양이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팬데믹 수혜가 끝나자마자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엔비디아도 어쩌면 팬데믹 수혜가 끝나면서 비슷하게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배런스는 팬데믹 당시만큼 지금 GPU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게이머들의 수요까지도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수많은 가전제품과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 기기들을 설치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엔비디아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었는데 최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뉴에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이런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이커머스 업체들 온라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그래픽 카드를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증거라는 설명인 것이죠. 자, 가격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RTX 3080 Ti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40% 하락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높은 수요를 이용해서 가격 인상 전략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예컨대 2020년 9월에는 RTX 3080을 출시할 당시에 처음에 $699에 출시했거든요. 하지만 1년 뒤인 다음 연도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하면서 그 당시 가격을 $1,200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인상 전략이 수요가 약화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배런스에서는 베테랑 애널리스트인 존 패디의 말을 인용해서 최근 가격은 유지 불가능하다면서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역사적 평균 가격인 $500에서 $700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말 미친 듯이 높아졌던 $1,300의 가격을 그래픽카드에 계속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게 지금 가격도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자주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음 수요 사이클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면 게이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출근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픽카드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패디의 말에 따르면 이 교체 수요가 보통 특히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2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말을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게이머들의 그래픽카드 교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약 1에서 2년 정도가량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 좀 약점을 짚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변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채굴이 작업 증명 방식이었고 이제 이 방식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채굴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시장에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 물론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팬데믹 당시에 비해서 그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젠슨 왕 CEO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 코멘트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